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6월 24일 날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흥분하지 말고 이 시장이 좀 반등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벤트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일 이제 시장 반등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전날 이제 6월 23일에 그 하락폭의 한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어떤 지표인 것 같고, 게다가 코스닥 지수 3일 이평선을 굉장히 오랜만에 종가 기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1시 반쯤부터 이제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2018년도에는 이 MDD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때도 이제 금리가 상승하던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MDD를 보게 되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도 한 20%랑 마이너스 3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져 갈 수 있는 어떤 하락폭을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주도 업종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걸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모든 엑셀 데이터들은 대부분은 이제 카페라떼 회원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우선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는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특정 업종만 올라가거나 또는 시장이 하락할 때 일부 업종이 버티면서 이렇게 특정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흐름이고, 이게 내려갈 때는 시장이 좀 괜찮고 플레이하기가 좋은 어떤 구간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 있던 시장 시간이 5월 말 6월 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업종 강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오실레이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뭐 상단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게 23일까지 데이터인데 6월 24일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SIO라고 또는 코스피 SIO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매수랑 과매도가 반복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손바뀜이 나타나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과매도하고 어느 정도 과매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과매도 나타나고, 이게 6월 24일은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대략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과매수가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손바뀜이 좀 의미 있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과매도가 발생하고 나서 오늘 아마 6월 24일 날 과매수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파스라고 해가지고 주간 단위로 이제 과매도나 이런 거 베어나 이런 오버솔드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데, 코스피도 6월 23일 주간 단위 기준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약세 구간이고, 근데 이제 코스닥이 뭐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돌려보긴 하겠지만 과매도까지 이제 찍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이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딩 PBR로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딩 PBR로 보면 3 표준 편차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PBR이 3 표준 편차까지 내려왔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미래 실적을 감안한 밸류에이션도 좀 싼 편으로 들어와 있다,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건 다들 알겠는데 언제 주식이 좀 반등할까?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 반등은 대부분 이제 손바뀜, 도전적인 어떤 자금들을 통한 손바뀜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어떤 흐름이랑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는 뭐냐면 그 풋 거래 대금, 콜옵션에 또는 콜옵션이랑 풋옵션의 어떤 거래 대금을 가지고 풋콜 레이쇼를 만든 건데, 그걸 5영업일로 5일 동안의 어떤 에버리지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같은 걸 만든 건데, 지금 6월 23일, 6월 24일이고 날짜는 6월 23일까지 데이터를 넣고 그렸을 때 굉장히 이제 풋 거래 대금이 과거의 어떤 대비해서 높다라고 볼 수 있고, 2000일 동안의 어떤 과거 상위랑 하위를 봤을 때 굉장히 풋으로 많이 쏠려 있고, 비차익 순매수도 굉장히 적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하위권이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반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오늘 이제 시그널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도 이게 이제 좀 반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게 23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이게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려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하는데, 우선 이제 뭐가 우려스럽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의 일단 일정이죠. 이게 이제 그 investing.com에서 나타나 있는 일정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뭐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것들이 뭐 썩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날짜를 제가 세팅을 해 놨는데 7월 이제 13일 날, 아시다시피 7월 13일 날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물가 지표 발표가 사실 6월 달에 있었던 물가 지표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지수가 급락을 했고, 7월 달에 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에서 컨센보다는 좀 잘 나오는지, 컨센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눈여겨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7월 13일 날 저녁 9시 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나서 아마 연준의 금리 결정이 7월 28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날 무조건 일정이 있죠. 7월 28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이게 50bp냐 75bp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식을 조금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7월 13일 날 있을 물가 지표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지금 뭐 반등하는 거는 시장이 저점을 다지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취매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7월 13일 날 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들고 가야 된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랑 기자회견까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7월 28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이제 7월 28일 아침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날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7월 달까지 있고 8월 달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로존의 어떤 금리 결정이 7월에 있습니다. 이게 유로존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일정이 미래 거는 없고 과거에 있었던 걸 보게 되면 7월 중순쯤에 이제 그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유럽 국가들의 어떤 체력을 깎아먹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사실 미국은 가계자산이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리 올려도 그게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유럽 쪽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캘린더 상으로 물가 지표랑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요 사이에 껴있는 게 뭐냐면 7월 21일에 이제 한국의 어떤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한 달치를 윤곽을 볼 수 있는 7월 21일에 어떤 수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7월 21일에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잘 나오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진 않을 텐데, 만약에 7월에 있을 어떤 수출 데이터가 21일 날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이제 나쁘다면 이게 7월 28일에 있을 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견뎌낼 수 있거나 뭔가 비벼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장이 반등한다고 흥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금리 결정도 봐야 되고, 요 사이에 껴있는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랑 요 사이에 껴있는 21일에 있는 7월 달에 그 20일치의 수출 데이터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언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선 경기 선행 지수를 보더라도,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좀 다운을 받았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전월차예요, 전월차. 이거 보면 이제 한국이 더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이랑 이제 4월 달의 전월차이고, 전월차의 또 변화인데,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면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나쁜 상황이에요,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오히려 더 주가가 덜 떨어지고 한국이 더 나쁜 상황이고, 한국은 미국보다도 나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체 평균보다 OECD 토탈보다 지금 나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보다도 나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랑 어디가 좀 비견되느냐? 우리는 유로와 거의 비견될 만큼 나쁜 상황입니다. 변화율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더 나빠지지 않는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은 이제 연말쯤 되면은 좀 돌아서는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충격을 다 주게 되고 나서는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가 한 번이라도 인하하는 어떤 시기가 되면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더리움까지도 살만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 경기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럽이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계속 유로존의 금리 결정 이벤트를 가지고, 그리고 물가 지표랑 이런 것들을 같이 7월 달에도 그 넘어야 할 산맥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이제 이벤트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서는 7월 달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것이고, 8월 달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8월 달에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8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일대쯤에 있은 어떤 데이터들, 수출 데이터도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7월 28일에 금리 결정도 보고 싶고, 그 금리 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렸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서 9월, 10월부터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어떤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이제 반기 실적이 이제 또 나와요. 7월 28일 끝나고 나면은 8월 15일까지가 이제 반기 실적 발표니까, 이 국내도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윤곽이 드러나고, 이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 시장에다가 던져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이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 이익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대형주나 중형주나 소형주나 그렇게 미래 이익 추정치가 낮아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눈높이도 다 반영이 되고 주가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뭐 저는 전통적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주식을 하기 좀 좋은 달이라고 하는 통계가 작동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제 미국의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11월에 있는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면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요거 물가 지표 좀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28일 날 금리 결정도 보고 대응해야 될 수 있다. 이날 최소한 우리가 현금을 다 소진하면 안 되고, 7월 13일 날 물가 지표 나올 때까지는 그 현금을 좀 남겨놔야 된다. 오늘 반등한다고 막 따라서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럼 현금을 들고 있다면 주식은 어떤 거 들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매출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경기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필수 소비재인데, 그 와중에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뭐 라면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상 뭐 보험 때문에 뭐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가,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수출 데이터가 임플란트가 잘 나오고 있으니 임플란트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이러한 그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뭐 엔터의 어떤 우리나라의 음반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있거든요. 음반이라든지 또는 뭐 성장 과도인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이 꺾이지 않더라도 다시 반전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은 저는 이제 반도체 소재나 기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들고 가면서 주식 비중을 좀 플레이하고 또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데, 문제가 이제 현금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만 다 들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0개에서 15개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면, 뭐 한 11월쯤에는 10월이나 11월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 이슈도 거의 끝나고 선거 이슈도 끝나고 이렇게 되고, 뭐 전통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컨센서스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종목을 압축을 할 것 같아요. 종목을 압축을 해서 뭐 10개 종목을 한 대여섯 개나 5개 미만으로 압축을 해서 플레이하고, 만약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때쯤에 이제 종목을 좀 교체해서 연말에 좀 그 본격적인 반격을 가하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레버리지 많이 이제 일으키신 분들은 좀 제가 어떻게 대응해 드리는 조언을 해 드리긴 어렵겠지만,
종목이 좀 여러 개 있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종목이 너무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목이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들고 있겠지만, 매출이 이제 뭐 10월, 11월부터는 뭔가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도 된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이 컨센서스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은 우리가 QOQ로 실적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3분기, 4분기 실적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3분기, 4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어떤 컨셉은 매출이 빠지지 않는 기업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제가 이제 드리는 자료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인덱스, LME 인덱스나 CRB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원가가 빠지는 거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나면 연말에는 2023년도의 어떤 그 그림을 보고 뭐 IT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내러티브한 종목들을 플레이해 볼 생각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